이번에 이제 위기의 네. 역사라는 책을 냈는데요. 근데 저 책을 딱 그냥 제목만 보면 이게 위기팔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네. 작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저 세미나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작년에 보면은 저기 환율도 되게 많이 올랐고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SVB 같은 은행의 파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이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IMF 때처럼 내지는 금융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었어요. 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네. 일단은 그때의 외환위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단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위기 국면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 구분이 안 되면 막연한 공포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언가 우리가 이 과거에 어려웠었던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의 금융시장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위기 상황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돌이켜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97년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네. 그리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그게 이 인플레이션의 지금 인플레이션 사태 쪽으로 이제 밀려온 케이스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4개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위기를 보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어떻게 해소되어 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4가지에 대해서 다 적고 근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의 위기가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를 잉태해 가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네.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게 5조 달러나 되는 돈을 풀었는데 이 정도의 돈을 푸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를 해결하고자 썼던 정책이 새로운 사태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면 코로나 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을까? 금융위기 때 기억이 있는 건데 이 금융위기가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네. 금융위기 당시 보면은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이 파산을 하거든요. 리먼 브로더스가.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할 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준 게 아니라 얘의 파산을 용인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충격이 찾아오게 되면서 정말 많은 돈을 퍼부어야 됐거든요. 네. 오히려 그때 1000억 달러만 줘도 리먼 브로더스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파산이 굉장히 큰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 정도라도 할 걸. 그럼 이제 코로나가 닥쳐왔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라도 빨리 줘야지 더 큰 상황으로 퍼지는 걸 막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주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금융위기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과감한 돈을 뿌렸고 네. 그렇게 과감하게 돈을 뿌리면서 코로나를 해결하다가 그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낳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말씀들을 좀 담아봤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앞서서 소개를 해드릴 때도 경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금융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라는 건 실험이 가능해요.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건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실험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쓰게 되냐면 과거의 역사를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과거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의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을 받는데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사라고 하면 현대 금융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1980년부터 1월 1일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서 나간다? 이거 쉽지 않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역사 공부할 때를 한번 되새겨 보면 어떻게 했냐면 서기 1년, 2년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드라마 중에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 조선왕조 500년에 임진왜란 편이 있었는데 저 네. 어렸을 때 이걸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임진왜란 편을 딱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알았고 선조임금이라는 사람을 알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역사에 대해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사건, 이벤트사 그리고 인물사 요걸 딱 끼우게 되면서 그 인물이나 사건들이 착착착착
중요한 포인트에 하나씩 세워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전쟁도 보면 살수대첩, 기주대첩, 한산도 대첩 이러면서 이제 전쟁사 같은 이벤트사가 딱 생기게 되고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의 국면들을 갖다가 좀 깊이 있게 보고 그러다가 이 첫 번째 포스트와 두 번째 포스트 이 국면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통과하는 역사를 공부해 나가는 그래서 흥미를 소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위기 역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흘러가는 금융시장을 바라보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묻어날 수가 있겠지만 네.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던 과거의 그 국면들을 한번 포스트로 세워놓고 얘들에 대해서 뎁스 있게 공부한 다음에 서로를 연결해 나가는 작업을 해보면 네. 지난 30년대간의 이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욕심에서 써봤는데요. 어떨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네네. 책을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실 것 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와, 이렇게 그건 해서 전혀 아니고요. 예. 제 4장으로 나누셔가지고 딱 이 국명마다 정말 네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네네. 여기 표지에도 써 있네요. 이게 네네. 보니까 경제의 연결고리가 보인다. 아, 네네네. 이걸 깰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어거지로 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냥 저도 네. 이제 당연히 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대신에 좀 대중적인 의미에서 또 이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저런 위기들을 한번 좀 조망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어떤 하나의 위기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이라는 건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팩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런 위기 하나하나를 볼 때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최대한 좀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때 조금 직관적으로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구성해 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면 팀장님 책의 내용 네. 몇 가지 한번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환위기 파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아, 네네. 싶은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도 막 네네.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아, 네네. 뭐 IMF가 온다, 막 이런 썸네일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아, 시대에서 네네. 뭘 배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이 외환위기라는 걸 바라볼 때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작년에 제일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왜 그랬냐면 네. 작년에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갈 때 음, 다들 이제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이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환율이 높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음, 이 로직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때 그 분위기가 좀 물씬 형성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길게 또 가장 큰 금액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회자가 됐었고 실제로 자산시장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물론 작년에 금융시장에 둔화라든지 금융시장이 부진했던 것들이 심각했던 건 맞는데요. 네. 그게 그럼 외환위기를 가리킬 정도냐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하고는 어떤지 이걸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외환위기 당시를 잠깐 되새겨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직전에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어요. 네. 좋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85년도부터요 95년도까지 10년 동안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가 네. 강세를 보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85년도에 1달러에 260엔 했거든요. 그러니까 260개의 엔화가 있어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95년도 4월까지 가면 1달러에 80엔까지 떨어집니다. 와, 엄청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은 1,000원이었던 게 300원이 된 거예요. 와, 네. 그럼 엔화가 초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일본 경제가 굉장히 수출이 어려웠겠죠. 그렇죠. 일본 엔화 표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일본 경제는 수출이 어려웠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좀 유리한 환경이었을 거잖아요. 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중1 때였나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컴퓨터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 붐이 그때 이랬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그때 이제 삼성의 알라딘이라는 컴퓨터를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굉장히 잘 사셨군요. 예, 뭐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런 게 할인을 해가지고 팔 때 근데 할인해도 되게 비쌌었어요. 제 기억에 저 어렸을 때도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거 막 끼웠다 뺐다 하면서 막 했었던 그때 기억이에요. 5.25인치. 그렇죠. 그걸 이제 XT 컴퓨터라고 했고 네. 그 XT 컴퓨터 다음에 AT 그 다음에 386, 486, 586이 그때 나오거든요. 지금은
386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 컴퓨터에 이걸 뭐라고 하죠? 사양이라고 하나요? 모델이라고 하나요? 그걸 얘기하는 그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 법인 회사 같은데 한두 대씩 있었던 컴퓨터가 집집마다 한 대씩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럼 퍼스널 컴퓨터가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가게에서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마다 들어간 게 반도체일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쟁력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럼 반도체 수출이 잘 됐겠죠. 네. 퍼스널 컴퓨터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반도체 경기가 더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 시장이 좋을 거라는 게 1번, 그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다.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탄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기업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저희 이제 옹 이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잘 돼요 식당이. 네. 막 사람들이 막 저기 막 저희 줄을 너무 많이 해서 지하철역까지 줄 서 있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분점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분점을 내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 이건 돈 빌려다가 해야죠. 그래서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분점을 낸 거예요. 네. 그죠? 당연히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때 너무 이제 수출도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기업들이 과감한 설비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설비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고 돈을 빌릴 때 해외에 있는 달러 금리가 낮다 보니까 해외 외채를 끌어온 거죠. 네. 그럼 외채를 끌어가지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식당이 갑자기 경쟁 업체가 훨씬 잘하고 우리 쪽 장사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분점을 늘리고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진짜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게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로 오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95년도 4월을 기점으로 엔화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엔 약세가 98년도에 달러당 80엔이었던 엔화가 98년도에 달러당 150엔까지 올라가요. 와, 2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000원이 와. 2,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니까 어머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참 이게 저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5년도 말부터 전 세계 퍼스널 컴퓨터 붐이 훅 한번 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퍼스널 컴퓨터가 계속 늘어날 줄 알고 반도체를 갖다가 많이 생산해 놨는데 이 과잉 공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고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진짜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막 8분의 1, 9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와, 그 정도로요. 그러면 갑자기 반도체 좋고 엔화 약하고 강하고 있으니까 엎친데도 더블로 좋았는데 그래서 달러 빚을 냈는데 갑자기 이게 돌기 시작을 했잖아요. 반대로. 그럼 이게 고스란히 빚만 남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겪어요. 그리고 그게 97년도에 메아리처럼 에코처럼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는 외환 위기가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이것만 갖고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짧아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금융시장의 환경, 매크로적인 거시경제적인 환경에서는 이 정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때 달러가 막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터질 때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가 많았다면 버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달러 보유가 그때 적었던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그러면 자 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었잖아요. 네.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매크로 공부할 때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 금융 전문가분들도 그리고 법인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 뵙고서 조금 이제 오랫동안 기업을 하셨던 분들 만나 뵈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회상을 하실 때 금융위기 때 떠올리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IMF 때지 딱 얘기하시고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던 기업들이 너무 많이 쓰러졌던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 IMF 외환위기는요 하나의 거대한 트라우마입니다. 네. 그 거대한 트라우마가 존재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예요. 4,200억 달러. 그때는 2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2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쌓고 있어요. 네. 방파제가 200m가 아니라 4,200m짜리 20배로. 방파제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좀 개선된 게 분명히 있겠죠. 안전장치가 강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97년도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선진국의 이미지로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환 보유액도 많고 그 다음에 무역 흑자도 낼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 네. 이런 이미지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이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지게 돼요.
그러면 시장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면서 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든요. 네. 97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다 팔고 뛰어나갔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나가도 채권시장에서는 자금이 안 빠지면서 오히려 그래요? 우리나라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를 귀하신 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아. 해외 투자자들 중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위상,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쌓아 올렸던 외환 보유고들, 그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이 좀 강화됐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는 97년도에 그 외환 위기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게 일부만 말씀드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책을 집필을 할 때도 과거에 있는 위기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우리가 좀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아, 네. 네네.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다라고.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거하고 지금 낮다.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는 아니다. 음. 근데 다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안 이런 된다. 생각이죠. 모든 위기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책을 쓰면서 이 4개의 위기를 썼지 않습니까? 모든 위기는요, 방심할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년 동안 엔화가 강세였잖아요. 네. 그럼 제가 95년도 4월 달에 엔화가 바닥에 있을 때, 엔화가 제일 강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10년간 엔화가 강했지 않습니까? 260엔에서 80엔까지 내려왔으면 더 약해질 더 환율이 더 엔화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네. 10년의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그 아름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냈을 거죠. 빚을 과감하게 내서 다 외채를 내가지고 투자에 나섰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면 그게 기억이 나죠. 그런 생각이 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좋은 환경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심이라니까요. 군대 때 이렇게 초소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 3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초소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면서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억들은 사실은 최근에 인플레이션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면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거죠. 코로나 왔으니까 과감하게 돈 풀어! 이러는데 그렇죠. 돈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본 적이 있냐? 40년 평생 바뀌었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무슨 헛소리? 이렇게 하니까 돈을 풀었던 거고, 이게 하나의 거대한 방심으로 작용을 했었던 파월도 거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네. 거죠. 그게 저도 굉장히 과거에 있어 왔었던 관성, 40년간 물가가 오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라는 그렇죠. 생각. 요게 이제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게 있는데, 닷컴 버블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였죠. 그때는 9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IMF 외환위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외에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95년엔 멕시코가 파산했고요. 네. 97년에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 네. 98년도엔 러시아가 무너졌고, 99년도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쓰러졌어요. 많이 무너졌네요. 그리고 터키가 그때 당시에 또 한번 흔들렸었고요. 네. 그러면 이머징 국가 중에서 굵직한 그런 구찌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다 흔들린 거잖아요. 그럼 다른 국가는 어떨까? 중국도 98년도에는 한 차례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버블 붕괴의 여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독일 통일 이후에 유럽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 좋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딱 한 군데만 빠져 있죠. 미국만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때 탄탄한 성장을, 클린턴 행정부에서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는데, 그 성장의 뒷면에 뭐가 있었냐면 혁신을 내세웁니다.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이 유동성은 어디론가 수익이 나는 곳에 가서 고여야 되거든요. 위험한 데로는 안 가요. 그럼 수익이 나는 곳에 가서 고여야 되니까 수익이 나는 데를 찾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곳들 다 있는데 대안은 미국의 닷컴 관련 기업들이죠. 그쪽으로 돈이 미친 듯이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럼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올라요. 네. 그럼 10년 동안 오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끝이다. 그게 아니라 현재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이 다 가능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꺾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난 게 닷컴 버블이었죠. 그러니까 이 닷컴 버블이라는 거는 꺼질 수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들. 이게 만들어낸 게 닷컴 버블의 붕괴였던 거고 닷컴 버블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미국도 어려워졌어요. 전 세계 다 어려운데 미국도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 낮춰가지고 실물 경제 유동성을 더 풀었습니다. 돈이 막 돌아요. 근데 이 돈이 가서 고일 만한 데를 찾지를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주식시장은 무너졌는데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던 거죠. 네. 부동산은 꺼지질 않고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가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대출이 늘어났겠죠.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금융위기를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까지 네.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가 잉태되어 가는 과정들. 근데 새로운 위기가 잉태될 때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이 유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는 안이함과 방심 이런 게 존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초동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응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초동 대응을 못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위기는 안 오겠네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방심을 하고 현재의 상황은 4,200m짜리 방파제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역사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경종을 울리는 게 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과 객관적인 비교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거한 사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 속에 머무르면서도 위기를 생각한다는 건데 네. 그런 자세를 우리는 견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오은영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 요즘에 이제 좀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요.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매크로 이슈 엄청 들이다보고 네네네. 엄청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은데 무슨 매크로냐 예. 이런 게 나타나서 네.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도 매크로 보는 사람이지만 네. 매크로가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생기죠. 금리가 올라가도 자산 시장이 훨씬 더 강한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은 금리 올라가거나 환율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포시 들여밟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매크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할 때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매크로가 필요할 때는 매크로를 안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안 볼 때가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아까처럼 그렇죠. 미국 10년 가고 더 갈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그럴 때 너무 방심을 그렇죠, 하게 그렇죠. 되면은 또 새로운 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매크로 경제를 좀 바라볼 때 꼭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네.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만 흐름을 보더라도요. 2015년 말에는 전부 다 매크로만 봤어요. 미국 네. 금리 인상되면 큰일 났는데. 근데 2016년, 17년에는요. 매크로 금리 인상을 해도 자산 시장이 뜨거우니까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느낌이었고 2018년도에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또 매크로를 바라보더라고요. 19년도에는 또 이건 뭐 매크로 의미 없어. 주식시장이 막 날아가니까 20년도에는 또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이걸 갖다 메워줘야 됐지 않습니까? 다 매크로 관점이 있다가 21년도에 또 시장 막 올라가니까 매크로를 왜?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또 매크로 금리 인상 어떻게 되나 FOMC 어떻게 되나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3시에 맞아요. FOMC를 생중계로 보는 걸 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돌고 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매크로만 너무 많이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아예 안 보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맞아요. 우리가 경계 초병이 서는 이유가 여기로 내일 들어올 줄 알고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상시적으로 초병들이 서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크로라는 걸 갖다 바라볼 때는 항상 그것만 바라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씩은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어떠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딱 맞는 타이밍에 나온 책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또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 닷컴버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내년 초 정도에 한 금리 인하 좀 기대하잖아요. 네네. 올해 한두 차례 뭐 정도 네네. 나서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금리 인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네네. 딱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금리 인하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자산시장 다 네네. 날아갈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네네. 이게 뭘까 되게 궁금한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네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주가 빠지고 맞아요. 금리 내려가면 주가 오르고. 네. 근데 요즘 보면 금리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그러니까요. 오르거든요. 이게 이상하지 30%, 않습니까? 나스닥 네. 30% 오르고.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금리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죠. 금리가 중요한 팩터인 건 맞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성장이 더 셀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이 앞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아파트가 30%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대출금리 1% 올랐답니다. 아무 느낌 없거든요. 오케이 그냥 살게. 2% 올라도 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성장이라는 걸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더 세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산시장이 오히려 뜨거울 수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는 것보다 성장이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시장이 더 긴장할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죠. 그래서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거를 성장하고 같은 그 선상에서 놓고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여기서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좀 그 닷컴버블 당시의 상황을 좀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요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닷컴버블이 우리한테 이제 주는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SVB 사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많이 못 올렸거든요. 98년도, 99년도로 돌아가면 미국 경제 탄탄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경제는 탄탄한데 그때 러시아가 98년도 9월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요. 맞아요. 근데 그 때문에 그 러시아에 투자를 했었던 LTCM이라는 거대한 헤지 펀드가 파산하거든요.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을까봐 그때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했거든요. 그러면은 불이 타고 있는데 기름을 준 거죠. 그랬더니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자산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99년도 하반기부터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버블이라든지 너무 뜨거워지는 이런 이제 실물 경제의 흐름을 막으려고 금리 인상을 연준이 시도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뭐가 있었냐면 99년도 말로 가면 많은 분들이 잊은 단어 중에 Y2K라는 단어가 있어요. Y2K 뭔지 기억하시죠? 그거 무슨 컴퓨터 그렇죠. 인식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99에서 00으로 맞아요. 바뀌게 되면서 네. 이게 저도 기억나는 게 이게 비행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은행의 송금 체계라든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신문에 막 나오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소설 쓰지 마. 지금이야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설 쓰지 마. 별것도 아닌데 이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Y2K가 이제 당장 닥쳐올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거대한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금융시장에 거대한 혼란이 나타날 리스크가 있는데 금리를 팍팍 올린다? 네. 자산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감에 더 그림을 그래서 자산시장이 올라갈 때 수비수가 따라붙어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네. 수비수가 Y2K에 스크린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Y2K 때문에 금리 인상을 매번 했었어야 되는 걸 늦추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 역시 쫄보. 이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야, 얘는 조금만 불안하면 금리 인상 못하네. 쫙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나스닥이 마지막으로 불을 뿜기 시작을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2000년도 3월 달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걸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막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닷컴버블의 붕괴로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닷컴버블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 너무 많이 올랐던 자산 가격이 훅 주저앉으니까 이 자산 가격에 기대서 했던 소비들이 다 하나의 부채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보다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6.5에서 1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성장의 둔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주식시장 자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가격 자체의 레벨이 너무 높아졌던 거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네네. 1대1로 이렇게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정말 복합적인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변수들을 다 상대적으로도 고려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지평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다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속도 조절에 들어간 이유는 SVB 사태하고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채 한도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네. SVB가 어떻게 튀어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긴축을 강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하고 비슷해 보이냐면 약간 Y2K 같은 느낌 주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모습이 지금에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것들보다도 그때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쏠아가는 것들보다는 경계감을 가지고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 팀장님께서 전 책에서 그 네. 네 가지로 아,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사분면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정리해 기억해 주셨잖아요. 아, 네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할 뿐이지 네네. 어느 쪽으로 막 좋아서 이렇게 따라가거나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죠. 음. 인생 모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공감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의 네. 미래를 알겠습니까? 사회의 맞습니다. 미래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미래를 갖다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 걸 생각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분산 투자는 하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아요 이렇게 들려요. 착하게 살아야죠 이 느낌처럼 들려요. 그렇죠. 근데 지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꾸준히 유지를 하게 되면 시장이 무너질 때에도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런 강력한 반등장에서도 네. 회복을 갖다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너무 공포에 질리면은 안전자산으로 쏠아버리고 너무 좋을 것 같으면은 위험자산으로 쏠려가고 이런 쏠림보다는 저는 균형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균형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런 역사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른하고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어른과 아이를 좀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좀 나는 게 저는 이제 그 구의역에서 살았어요. 저 2호선 구의역에 살았는데 그래요? 건대 입구 바로 옆에 네. 구의역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아현역에 할머니 댁이 있어가지고 아현역까지 2호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열정거장 좀 넘거든요. 그렇게 지겨웠었어요. 아기 때. 네. 그래서 이게 저기 뭐냐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게 막 까맣게 터널 지나가는데도 저기 앉아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반대로 앉아가지고 창문을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제일 많이 여쭤봤던 게 언제 가? 이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보면 15정거장은 그냥 눈 깜짝하면 가잖아요. 네. 잠을 안 자더라도 그냥 옛날 생각 좀 하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른이 되면 느긋해지는 이유는 도착할 걸 알잖아요. 결국엔 도착한다는 걸.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결국엔 도착하는 거잖아요. 안 달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금융시장의 과거에 있었던 흐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안다면 결국에는 돌고 도는 그런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인드셋이 가능하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찍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네. 그 팀장님께서 네. 이제 그 책에 보니까 그 1970년대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미디어를 보면 거의 뭐 인플레이션 잡았다, 네네. 거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팀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허리병이 크게 앓은 거죠. 근데 20대 때 앓은 거하고 50대 때 앓은 건 좀 다를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50대 때 앓았는데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놀았더니 또 하면서 그쵸. 또 온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 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나았다고 또 뛰면 또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뭐냐면 고질병이라고 해요. 이 고질병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치료도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조금만 무리하잖아요. 그럼 바로 재발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인플레이션도 고질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70년대를 기억을 할 때 석유파동에 와서 물가가 높았어요. 그러지 않고요. 70년대도 보면 물가가 급등했다가 주저앉고 급등했다 주저앉고 급등했다 주저앉고 이걸 세 차례를 반복하는데 그 세 차례 반복하는 사이에 10년이 지나가요. 그걸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고질병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왜 고질병이 됐을까? 처음에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브라보! 물가를 잡았어! 하면서 이제 바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튀어오른 거죠. 이게 뭐야 한 다음에 다시 금리를 끌어올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을 해서 내려오니까 브라보! 한 다음에 또 금리를 인하했죠.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또 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잡으려고 이게 안 잡히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걸 잡으려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미국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그래가지고 물가를 잡는데 폴 볼커의 지론은 간단합니다. 물가 잡는 건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물가 잡을 수 있냐면 경기를 박살내버리면 돼요. 가격은 하늘에 떠 있는데 경기가 박살나면서 수요가 사라져버리면 뚝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물가가. 예, 그렇게 해서 물가를 제압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물가가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호리병수에 가둬버린 겁니다. 봉인을 해버린 건데 이걸 이제 코로나 오면서 두드려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호리병수에서 진이가 뛰어나온 겁니다. 치약도 밖으로 뺄 땐 쉬운데 다시 밀어넣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엄청난 비유인데요. 예, 그렇죠.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거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조금만 더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파티를 일찍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서 이걸 너무 긴장감을 좀 풀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고질병이에요. 고질병이라는 건 오랫동안 특정한 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 가봐. 아유, 저기 너무 바빠서 못 가. 너 그러다가 고질병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은 게 언제였냐면 21년도 3월이에요. 지금이 23년도 7월이잖아요. 2년 4개월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미국 가보면 진짜 체감 물가가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 70년대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연준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70년대의 얘기는 물가가 높았어요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에 대해서 10년을 갔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물 경제에 주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데 대한 경계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너무 쉽게 승리를 선언했었을 때 그 보복이 생각보다 세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70년대에 무슨 삽질을 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도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70년대의 역사는 IMF가 우리나라의 트라우마처럼 미국의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죠. 폴 볼커가 20%까지 올리면서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인데 그 꼬마애 데리고 다니는 그렇죠. 보험 그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우리 이제 보는 자기 개발할 때 많이 보는 영화긴 한데 이렇게 어려움도 극복했습니다. 이건데 그때의 배경이 1981년도에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렇군요. 그 영화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 나와요.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 방송이 나오면서 우리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슬기롭게 이겨내가지고 강한 미국을 만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미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가 됐었던 그때의 상황을 갖다 그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요.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금리 인하되면 이제 나스닥 기술주 이런 거 이제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약간 성장주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저금리의 시대나 이런 게 빨리 안 올 수도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최근에 저금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금리는 내려갈 거고 결국에는 물가는 해결이 될 거고 결국에는 환율도 내려갈 거고 달러 강세도 풀릴 거니까 그럼 이건 자산 시장에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조금 단기로 고생하지만
결국에 좋아질 거라면 왜 파냐? 그냥 요즘 말하는 존버 스토리가 네.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금리 인하했었을 때는 6.5에서 1까지 내리는데도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도 금리 인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중간중간 탁탁 튀어오른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실물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쪽에서 그때의 기업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경종은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주식이 좋을 것 같으면 쏠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쏠림을 좀 방지하는 게 네. 되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때 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런 역사의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제 시나리오에 그런 걸 네네. 넣으면 또 그런 최악을 대비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네네. 아, 그렇군요. 그 팀장님께서 보실 때 네네. 그 경제 성장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막 연말에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고 네. 미국 경제 안 좋아질 거라고 네네. 하고 아까 근데 금리랑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시면서 네네. 금리가 뭐 높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네네. 또 자산 시장이 좋을 수도 있는 거. 네네네. 경제 성장률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도 하시나요? 네, 일단 잠깐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특정 국가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성장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이 성장이 예를 들어서 1.5% 성장한다고 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모든 산업이 1.5%씩 성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하나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산업은 10%씩 성장하는데 특정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어요. 평균 내니까 1.5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어떤 산업은 10%씩 성장을 하면 그 산업은 적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산업은 다 주저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애들만 오르는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쏠려가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폭이 되게 좁아진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성장률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두루뭉실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낙관적인 네. 뷰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금리하고 비교가 되면서 만들어낸 그림들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저는 이제 지금의 실물 경제가 조금은 좀 둔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특히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면 결국에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이 조금은 좀 둔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용 시장의 둔화는 글쎄요 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위기하고 경기 침체는 또 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위기는 심장마비가 오면서 쓰러지는 거고 경기 침체는 이렇게 힘이 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일드한 수준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대한 마이너스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되게 궁금한 게 네. 여기서 또 연준은 왜 실패했을까 이런 부분이 목차에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요즘에 저는 이제 공부가 그렇게 깊진 않지만 궁금한 게 연준이 네네.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같다 경제에. 네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준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막 개입을 해도 되는 건가? 예를 들면 SVB 같은 것도 2008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컸다고는 하지만 그 대마불사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SBB 같은 것도 이렇게 빨리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면은 네네. 뭐 되게 좀비 기업 같은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네네네. 뭔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이렇게 체력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지병? 만성병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사실은 이거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봐요. 지난달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 때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모든 문제를 금리 인하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망국의 지름길이든지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물어주세요. 이런 거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물 경제가 둔화될 때마다 금리 인하해서 메워줘. 금리 인하해서 메워줘. 돈 풀어서 메워줘.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경제 체력 자체를 갖다가 낮추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R&D 기술 개발이라든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혁신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돈을 풀어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비 기업들을 늘리게 되면서 실물 경제의 성장을 계속해서 젖먹는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같은 경우도 너무 과감하게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썼을 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너무 과감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SVB 사태나 부채 한도 문제가 생겼으면 금리 인하면서 대응했을 텐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인상 속도를 늦추는 정도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그 경계감은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SVB는 가짜 늑대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연준이 과감하게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과감한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는 의지인데 인플레이션이 위에서 놀게 되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경기를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거든요. 그럼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일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적시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 70년대가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뒤집어 말하면 정말 필요할 때 돈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푼다는 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쿠션이잖아요. 경제에 있어서는. 쿠션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폴 볼커처럼 한번 그렇게 진짜 뒤집혀질 정도로 강하게. 이제 그거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너무 고질병이 됐으니까 그렇게 나선 거죠. 그래서 그런 고질병이 되지 않도록 해야죠. 만약에 그 고질병이 되면 진짜 그렇게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물가를 잡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펼쳐갈래? 아니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삐 풀린 망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경기 침체를 만들 정도의 긴축을 해야 될래?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전자가 보다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실물 경제에서는 당장의 고통이 싫으면 아니야 몰라 그땐 그때 얘기고 일단은 좀 다른 얘기 해줘 이럴 수는 있죠. 자녀 세대로 이렇게 다 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부채의 문제잖아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어졌을 때는 그게 결국에는 부채의 위기로 또 자녀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팀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는 목차가 있더라고요.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시나리오 뭐 있으실까요? 이게 뭐 저는 저기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 책은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서나 그런 것들보다는 금융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과거의 역사의 포스트들, 위기의 포스트들을 보면서 공감하고 지금에 던지는 교훈을 공감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위기, 미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에 있는 모습들이 이런 만약에 낙관적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방심을 한다면 그리고 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아는데도 그냥 살포시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이런 것들이 큰 위기를 잉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증거 대봐. 과거의 위기들이 보여줬었던 공통점들을 하나씩 좀 제가 보여드렸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는 것도 되지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철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존주의하고 구조주의가 있어요. 실존주의는 나만의 내가 무언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구조주의라는 거는 나는 하나의 부속품이고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데 저는 인간이라는 경제 주체 한 명 한 명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심리를 보여주느냐, 어떻게 몰려다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올해 초에 다들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모두가 경기 침체를 바라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늦출 수밖에 없었고 그럼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땡겨오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느니까 그래. 경기 침체가 이연되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미래는 경제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위기가 오지 않으려면 방심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썼었던 그런 과감한 일종의 미봉책이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면 네. 그런 경계감을 풀지 않고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끝으로 네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웅달 책방에 오면 예전에도 한번 와서 느낀 거지만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네. 말씀을 이렇게 저는 어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많이 퍼져나가게 만드시는 그 뭔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참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라고 저는 오실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이렇게 순식간에 각 중요 키워드로 이렇게 통찰하시고 엮어내실 수 있다니 대단하시다. 쓰느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네. 저는 좀 이제 저 책을 좀 구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책은 제가 집필을 할 때 제일 중심에 두는 건 뭐냐면 이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책 제목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 제목이 그거거든요. 영어 책 한 권 읽어봤니? 이제 이거거든요. 실제 영어 소설 한 권 제대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뒤집어서 경제책 한 권 읽어봤니? 경제 역사책 한 권 읽어봤니?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걸 오롯이 읽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은 흥미가 있어야 되고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위기 역사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워낙에 높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자극적인 이벤트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흥미에는 분명히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읽기 쉽게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순간순간마다 만화 캐릭터들을 좀 넣고 만화 캐릭터에 저도 등장을 좀 해요. 저 어렸을 때의 모습들도 지금 그때 당시엔 어떤 생각을 했나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신문 기사들을 좀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거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쩌면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읽었었던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읽었었던 그 경제신문의 기사를 이제 40살이 넘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와 이게 이 얘기였어?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위기다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때를 살던 저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힘들지만 또 되게 흐뭇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책들을 좀 구성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때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추억을 좀 되새겨 보시는 그런 기회가 좀 되시면 어땠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딱 느꼈던 게 그 역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경제 공부할 때 경제 역사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문체도 너무 딱딱하고 약간 학술서적 느낌도 나고.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건영 이제 팀장님 전 책도 보면은 너무 이게 쉽잖아요. 근데 쉽다고 해서 거기에 중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진짜 한 큐로 깨워지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감사합니다. 강해서 또 이렇게 칠판 강의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인터뷰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이렇게 쏙쏙 들어와서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한은행 WM 사업부의 오건영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